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남녀는 20대 동안 약 5회의 연애를 합니다. 20대 미혼 남녀의 평균 보유 자산은 총 8,677만원에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2,034만원, 부동산 4,698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장에 5천은커녕 500도 없는 20대는 불가축 천민으로서 하위계층으로 묶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 5명 중 어느 누군가가 20대에 연애를 16번 하고 남은 사람은 연애를 한 번만 하더라도 평균은 4회라는 기적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20대에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무튼 우리나라만큼 평균에 목매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아무리 못해도 평균은 넘어야지. 평균적으로 결혼은 몇 살에 하던데 평균 연봉은 얼만데 네 연봉은 얼마냐? 우리나라 평균 사원들이 사는 명품은 이건데 너는 뭐 끼고 다니냐? 를 묻는 것은 한국의 유구한 풍속입니다. 이 풍속을 평확짓한 책이 나타났으니 그 책의 이름은 바로 평균의 종말입니다. 평확짓 동지들의 바이블이 될 이 책으로 평균에 고통받고 있는 인민의 해방을 꿈꾸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평균이라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신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볼 겁니다. 평균에서 벗어난 구글 같은 기업들의 인재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교육은 어때야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저자 토드 로즈는 고등학교 낙제생이었는데 하버드 교수까지 된 사람입니다. 교수까지 가기 전에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내는 피를 팔아야 했죠. 나는 어떻게 성공했다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가 방식은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에 집중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덥잖은 인권의 문제로 치환하지 않고 효율의 문제로서 현 시장 경제 평가 방식에 머리를 들이봤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차를 탈 때 시트를 조정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엑셀을 밟지 못할 거고 다리는 긴데 팔이 짧은 사람들은 핸들을 잡지를 못하겠죠. 1940년 미 공군은 전투기를 조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조종석이었죠. 조종석의 크기는 모든 파일럿의 목둘레, 다리 길이, 몸통둘레, 팔 길이 등을 평균해서 총 12가지 요소로서 설치됩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요소를 평균해서 넣은 좌석이 모든 사람들에겐 맞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리 길이, 팔 길이, 목둘레, 어깨 넓이를 교집합으로 평균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리 길이보다 팔 길이가 길고 몸통은 비대한데 팔다리는 얇은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평균적 인간을 기본으로 설계된 정책과 평가 방식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평균의 기원, 만학의 근원은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영 제국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월한 사회계층의 위험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접근해 지능이 평균보다 위인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며 낮은 사람은 도태되어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능이 높은 사람은 도덕적이고 성실하며 존잘이고 키도 크고 용기도 있는 존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평균이라는 기원하는 이런 깜찍한 우생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을 받아서 세계에 펼친 사람이 바로 프레더릭 원즐로 테일러, 즉 우리가 말하는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할 때 그 테일러입니다. 잠깐 테일러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면 컨베이너 벨트와 영화 모던 타임즈로 일컫는 대량 생산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산 권력은 낮은 칠기 장인으로 일컫는 장인제에서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만드는 평균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평균적인 공장으로 이건됩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표준화이며 상품이 그렇듯이 고용하는 사람들도 튀는 인재보다 시스템에 잘 맞는 평균적 인간을 고용하여 거대한 성공을 이룹니다. 가장 최악인 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육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평균적 인간의 양성을 기르는 기조에 따릅니다. 너무 모나지도 않고 너무 잘하지도 않고 딱 그저 그런 인간들을 기업이라는 본청에 납품하는 하청기업으로서의 학교, 멋지죠? 그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행동하되 그 속에서 더 뛰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평균적인 결혼 나이는 몇 살이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평균적인 스펙은 무엇이니 토익은 몇 점 이상 받아야 한다. 평균적인 남성은 어떠니까, 평균적인 여성은 어떠니까 무엇 해야 한다. 우리는 평균이란 두려운 신 앞에 나약해지는 개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란 신념하에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을 즐기는 상황이죠. 하지만 송곳 같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글은 초창기만 해도 소위 말하는 스펙을 요구했고 단일 점수 시스템으로서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실무진에서 터졌습니다. 뽑힌 사람이 직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볼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4차 산업과 IT는 빠르게 변하기에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창의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뽑은 고학력자 명문대 학생들은 암기는 잘하지만 창의력으로는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정치질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효율을 내는 자를 찍어내고 책임을 왕창 물어버리는 사내 문화가 안착되었습니다.
그때 인사실무자들은 아차 한 겁니다. 그들이 놓친 수많은 재능 있는 자들을요. 구글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뽑을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평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직무 적합성이 특출난 자들로요. 대학 이름, 스펙, 인적성 검사들은 다 집어치우고 코딩, 알고리즘 관련 수학, 적응력, 창의력, 덕후 기질 등을 직무 적합성으로 보아 고용했고, 이것이 지금의 구글을 이끌었습니다. 농구 경기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지아 토머스, 뉴욕 닉스 감독은 감독 시절에 팀 구성 전부를 득점력이 높은 순으로 뽑아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으로 시즌 내내 승률을 36%를 찍고 폭망했죠. 농구는 득점, 리바운드, 공 가로채기, 어시스트, 블로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득점 능력과 어시스트를 잘하는 능력은 별개기에 득점을 하고 싶어도 공이 오지 않는 참담한 경기가 매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여포의 무력을 가졌다면 내정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또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B급 장수인 간홍, 송건, 미추구를 일컫는 간손미 브라더스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죠. 간홍은 유비군 최고참으로서 진영의 분위기 메이커와 사람 간 갈등 해결 능력에 뛰어났으며, 송건은 유비의 물주이자 스폰서로서 유비를 끌어올린 사람이고, 미축은 외교 공작의 달인으로서 유비가 유표에게 기댈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한 실무자입니다. 매일 겪는 회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는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 간의 불협화음일 것입니다. 조직에서는 이를 중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능력 1순위는 의견 조절 능력이고 2순위는 전문성이며 나머지는 학력이나 스펙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 잘 구성된 팀이라는 것은 개개인적 능력이 꽃피워져서 다른 팀원의 부족한 재능의 그림자들을 상호 보완해주는 팀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시적 관점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이야기를 해보죠. 회사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란 기준이 뭔가요? 단순히 IQ가 높은 사람인가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지능도 9가지로서 언어지능, 수학지능, 음악지능, 운동지능 등등으로 나뉩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과 수학 능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음악지능과 언어지능 또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공간지각 능력과 사람들과의 친화성 지능도 상관이 없지요. 우리는 모든 지능을 퉁쳐서 평균을 내니까 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토익에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IQ가 같다면 모든 능력이 같은 걸까요? 책에서 설명하는 그림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학생은 IQ가 103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 학생은 공통점을 찾는 능력은 평균 이하이고 오른쪽 학생은 평균 이상입니다. 어휘력은 왼쪽이 평균 이하지만 오른쪽은 평균점이죠. 블록자기 능력에서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A는 평균 이상이지만 B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들은 서로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IQ를 103으로 퉁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유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넌 IQ가 낮으니 모든 능력에서 뒤떨어질 거야. 넌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성적일 거야. 끝. 편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시를 들어보면 상황이 좀 바뀝니다. 방구석 여포는 모든 상황에서 내성적일까요? 방구석이 붙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표로 보겠습니다. 이 두 학생은 공격 성향이 평균적으로 0.8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왼쪽 아이는 부모에 대한 공격성은 낮지만 교사에 대한 공격성이 높은 아이입니다. 오른쪽 아이는 방구석 여포이지만 교사에게는 순종적인 아이네요. 우리는 밖에서 순종적이면 안에서 순종적일 거라 말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다는 것을요. 이래서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향의 평균을 내버리면 맥락이란 중요한 변수를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평균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IQ에 대한 평균도, 성적에 대한 평균도, 공격성에 대한 평균도, 팔다리 길이에 대한 평균도 결코 개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 평균적으로 성실할까요? 친절함은요? 용기는요? 이 모든 평균들은 허상입니다. 산업시대 노동자의 기준은 대규모 대량 생산에 필요한 평균적인 사람이었지만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진 지금은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고도 이제 우리가 검색한 내용이 구글 애드센스에 달리는 상황이고 뉴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뉴스만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정비의 속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교육 변화의 속도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를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과 극단적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역량은 학력이 아니라 직무 적합성입니다. 우리는 목표로 가는 길은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원칙은 선빵,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길을 처음 걷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존버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지 말 것, 남들의 평가에 기죽어서 좌절하지 말 것. 저자 토드 로즈는 평균의 종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간손미들과 간손미가 필요한 유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장점이 있다. 그것을 알아내고 개발하는 것. 그것이 평균적으로 높은 스탯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이자 조직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용인술이라는 것을요. 혹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기업들도 개개인적 장점에 집중해서 고용하는 곳이 있을까요? 또 그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조직은 어떻게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고 충성심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기 발전과 기업의 발전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대학과 기업들은 어떤 연계를 해야 직무를 가르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시대의 앞으로의 교육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모든 답은 마지막 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사람을 옥죄는 사슬을 집어던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이상 21세기 북소에서 나온 평균의 종말이었습니다.